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점포는 저 말고는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점포이지만 도쿄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한번 내면 신청자가 둘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외국인 채용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요. 아예 점장 외에 모든 스태프가 외국인 점포도 있었습니다. 그 점포에 가서 처음 시프트표를 봤는데 이름이 다 하, 미, 레방하이, 탕 이런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 점포가 조금 특별한 경우긴 했지만 일본의 서비스업에서 외국인의 채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닐 겁니다. 일만 문제없이 한다면 국적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가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비자에 따른 취로 자격과 범위를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비자의 취로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본에 유학이나 워홀, 취업을 하실 분들이 실질적으로 접하게 될 비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학 학생 비자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전문학교, 대학교 아니면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비자가 아닌데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활동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주 28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장기 휴가 때는 일시적으로 주 40시간의 노동도 가능해요. 저도 이 비자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채용했었는데요. 사실 주 28시간의 노동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노동시간이 28 곱하기 4를 해서 112시간 이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전쯤에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오더라고요. 절대로 학생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시간이 주 2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내 메일이었습니다. 아마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오늘 일한 시간을 다음 주로 넘기는 등의 꼼수를 조금만 써도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니 고용주도 알바생도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홀 비자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비자는 특정 활동으로 분류되는 비자입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고 학생 비자와는 다르게 노동시간과 노동 범위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워홀로를 가장 선호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워홀로 오신 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회보험, 연금보험의 강제가입입니다. 저도 제가 일하는 직장의 사정밖에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월 129시간의 노동을 할 경우 워홀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도 사회보험과 연금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129시간은 꼭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본의 알바생들이 그렇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 달에 180시간 이상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괜찮겠지만 애매하게 129시간을 넘겨서 사회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되게 된다면 매달 3만원씩 뜯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워홀 중에 너무 아르바이트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장, 고용주와 상의를 해서 월 근무 시간을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129시간 때문에 매달 시프트 만들 때마다 죽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비자입니다. 여기서 취업비자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본 기업 내정자분들은 대부분 이 비자로 입국을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을 정상으로 채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비자가 이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직종의 범위가 가장 넓고 저는 국제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외국인을 채용합니다. 이런 명확한 명분이 있는 비자거든요. 거의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고 활동에도 그리 제한은 없습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운이 나쁘면 1년이 나오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5년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갱신 때 5년짜리 비자가 나와서 지금도 취업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기간 내에 이직에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비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의 취득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로운데요. 바로 4년제 대학의 졸업입니다. 한국 대학이든 일본 대학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4년제를 졸업해야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 비자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여기서는 쓸모가 있었네요. 네 번째는 배우자 비자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배우자 비자는 거의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비자라 취로에도 전혀 제한이 없고 사업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택대출을 받을 때는 조금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은행마다 다르긴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서류가 비교적 적지만 처음부터 배우자 비자에 신청하거나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에서 신청할 때는 조금 더 귀찮아지고요. 비자를 신청할 때 각종 서류 심사는 물론이고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까지 써서 내야 합니다.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한국인 아내, 한국인 남편의 수입원, 그리고 부양 의무자를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유학이나 워홀 중에 소중한 인연을 만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비자겠네요. 다섯 번째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표권이 없다는 걸 빼고는 일본인들과 같은 자격 조건으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재료기간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당연히 자격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입니다. 체류기간 10년이라는 건 한 번은 거의 반드시 5년 이상의 장기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각종 세금 등의 납부 이력도 중요합니다. 영주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고도인재 외국인 같은 특별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영주권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일본인과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했을 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서 서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결혼한 지 꼭 3년째가 돼서 한 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비자 문제로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회사라면 비자 갱신 시기에 회사에서 먼저 말을 걸어서 준비를 해주겠지만 거의 대부분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야 되고요. 한 번에 장기 비자가 나오면 정말 편할 텐데 재수없게 1년 비자가 나와가지고 또 도쿄에 그 입국 관리소에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수부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디 갈 때마다 재료카드를 꼭 들고 다녀야 되고요. 일본에선 가끔 순경들이 불신 검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만약 재료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됩니다. 같이 일하던 베트남 알바생 한 명이 출근 중에 신문에 걸렸는데 하필이면 그 애가 그때 재료카드를 분실한 상태였어요.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 출근 안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찍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제가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다시 찍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